이번에 함께 공부할 장르는 추리입니다. 추리 장르 서사의 개념, 종류, 변형의 순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추리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리는 이치를 따져서 생각한다 라는 뜻이죠. 사전에서 조금 더 자세한 뜻을 찾아보면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서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이것이 장르의 핵심이에요. 이러한 추리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야 추리 장르 서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해요. 하지만 다음 주제부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추리의 기원인데요. 앞서 살핀 알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 생각하는 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실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문명을 만든 이후 반복해서 나타났던 퀴즈, 퍼즐 맞추기, 미로 탈출 길찾기, 크로스워드 등에서도 추리 활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추리는 인류의 인지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그러면 이러한 풍속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문화인류학자 요한 호이징아가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문화적으로 충고, 수수께끼, 신화, 전설, 격언 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수께끼는 가장 성스러운 중요성을 지닌 의식이며 동시에 본질적으로 놀이였다라고 해요. 대체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수수께끼가 인류 보편 문화 현상이고 본질적으로 놀이라는 점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다만 성스러운 중요성을 지닌 의식의 요소라는 부분은 다소 혼동될 수 있으니 보충하겠습니다. 이것은 신탁과 연관되어 있어요. 신이 예언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대체로 모호하죠. 이러한 신의 말을 인간의 말로 번역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 무당, 샤먼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차 세속화되면서 예언을 하는 주체도 초자연적 존재나 그에 접신한 인물이 되고 해석의 역할을 영웅이나 지략가가 맡는 경우도 생겨요. 신화나 전설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핑크스와 오이디푸스 이야기예요. 사자의 몸, 독수리의 날개, 인간의 얼굴을 가진 괴물 스핑크스가 여행자들에게 퀴즈를 냅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인 것은 무엇이냐? 그러자 똑똑한 오이디푸스가 정답을 말하죠. 사랑. 그런데 이 이야기 속 스핑크스는 괴물인데도 참 정직해요. 다시 말하지만 스핑크스는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절벽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수수께끼를 간파당한 것이 죽음보다 더 부끄럽다는 뜻일까요? 또 다른 사례는 테세우스와 유리왕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비슷한 수수께끼가 나와요. 거참 이상합니다. 테세우스는 그리스, 유리왕은 고구려의 이야기인데 말이죠. 이처럼 교류가 거의 없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야기 요소를 서사 원형이라고 합니다. 테세우스와 유리왕은 둘 다 홀 어머니 스라에서 자랍니다. 그러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친구들이 놀리니까 엄마에게 자신은 왜 아버지가 없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사실 먼 나라의 임금님인데 내가 자라면 자신을 찾아오라 라고 했다고 답하죠.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하나 알려줘요. 바위 위에서 자라난 나무의 밑을 파보면 징표가 있다. 그것을 찾아라. 유리가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지쳐서 자기 집 기둥에 기대서 쉬는데 가만히 보니 주춧돌은 바위고 그 위에 나무 기둥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드디어 수수께끼를 풀게 됩니다. 기둥 밑에서 부러진 칼을 찾아내요. 부러진 칼은 두 이야기에서 모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징표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연인 간에는 거울, 부모와 자식 간이나 의리를 지켜야 할 때는 칼, 이런 식으로 징표를 만들었다고 해요. 테세우스와 유리는 징표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각각의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추리의 기원으로 돌아갑시다. 문화적 속성을 알아봤으니 이제 서사 작품과의 연관성을 살펴볼게요. 이 정옥은 수수께끼는 추리소설의 원천이라고 전제하고
그 풀이 과정에서 서사적 요소를 확충하고 오락적인 성격을 소설적으로 변형해서 추리 서사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초기 형식을 조선시대의 송사소설과 개화기의 공안소설이라고 제시하는데 이 용어들은 좀 낯설지요? 사실 송사소설과 공안소설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송사소설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내용이고요. 공안소설은 백성의 억울한 일을 관가에서 해결해 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공안소설 중에는 송사까지 진행되지 않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구분하자면 공안소설을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하겠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봅시다. 먼저 판관 포청천, 중국 드라마입니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꽤 많았지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포청천이라는 관리가 억울한 사연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낸다라는 내용이에요. 또 장화 홍련전도 공안소설의 대표 사례입니다. 장화와 홍련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느냐? 바로 사또가 풀어주기 때문이에요. 사실 송사소설, 공안소설은 한중일을 비롯한 동북아시아권에서 많이 창작되었던 장르입니다. 근대 이전에 하나의 장르를 형성하기도 했지요. 이것이 근대 이후 추리로 발전한 것입니다. 흔히 장르 서사는 무조건 서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의 서사 전통 안에서 발현된 부분도 적지 않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리서사의 기본 구조입니다. 다른 서사 작품들처럼 시작, 중간, 끝의 3단 구성을 따르죠. 시작 부분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리가 될 수 없지요. 추리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니까요. 문제라고 하면 보통은 범죄를 많이 떠오르지만 사실 범죄가 등장하지 않는 추리서사도 있어요. 특히 동화, 청소년 소설 등에서는 범죄 행위를 중요하게 다루거나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 등의 캐릭터를 제시하기는 좀 어렵지요. 그래서 문제를 작고 사소하게 만들어 추리의 구조만 가져다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죄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설명했어요. 자,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복선과 암시가 시작 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작품의 구조적 완결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구성해야만 합니다. 또 캐릭터 제시가 이루어져요. 범인도 있고 조력자도 있지만 추리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는 바로 탐정입니다. 그런데 탐정이 직업일 수도 있고 형사나 변호사처럼 유사 직업일 수도 있고 그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탐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탐정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추리를 진행하는 역할, 바로 이 역할을 수행하느냐 여부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추리를 진행하며 서사를 주도하는 사람, 문제를 인식하고 풀이를 해 나가는 사람, 즉 서사의 주체자가 작품 초반에 등장한다는 사실이 다른 장르와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품에 따라서는 탐정이 시작부터 등장하기도 하고 문제가 제시되는 부분이 끝나는 지점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추리 장르의 세부 분야가 구분되는데 이는 후반부에 더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해당하는 풀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클루, 즉 단서, 실마리예요. 실마리가 하나 나오고 이에 근거해 다음 실마리가 나오고 여기에 연결해서 또 다른 실마리가 나오고 이렇게 실마리를 찾아내고 해석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문제 풀이가 이루어집니다. 풀이 과정이 작품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추리서사를 얼마나 길게 느리고 줄이느냐는 결국 실마리의 양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지에 따라 바뀌겠죠. 이러한 풀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건 진술, 문제에 반응하는 행동, 실마리 수집, 사건 복잡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논리적 추론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과정들에서는 공정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편견이나 오류의 근거에서 진행되면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물론 작품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편견을 제시하고 그 오류를 깨트리는 과정을 제시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서 사건의 재구성, 퀴즈, 암호, 수수께끼, 퍼즐, 감춰진 사실 드러내기 등등의 활동이 이 범위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살핀 모든 과정이 제시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일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은 해결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하게도 트릭의 해소가 이루어져요. 복선과 암시의 의미가 밝혀지기도 합니다. 이를 다소 화려하게 풀어내면 이른바 추리쇼가 펼쳐지기도 해요. 탐정이 용의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문제의 진상을 발표합니다. 마치 토크쇼를 펼치듯이. 추리쇼는 추리서사의 클리셰 중 하나인데 추리라는 활동의 쾌감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트릭의 해소, 추리쇼 등이 등장하려면 먼저 범인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작업은 해결 부분의 세 군데 지점에서 일어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해결 부분 초입, 추리쇼가 일어나기 전에 확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소년 탐정 김전일처럼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라거나 범인은 바로 너야! 라고 말하는 식으로요. 일단 내지른 뒤에 지목한 사람이 왜 범인인지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보다 활용도는 떨어지지만 추리를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중반 부분에 확정하는 작품도 있어요. 또 빈도는 낮지만 마지막의 마지막에 가서야 범인이 확정되는 작품도 있습니다. 정말 드물게는 끝까지 범인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죠. 문제를 일으킨 이유도 찾았고 트릭도 다 풀었는데 끝까지 범인이 누구인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독자들에게 맞춰보라고 질문을 던지고는 작품을 끝내버려요. 일본의 추리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1996년 작품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 와 1999년 작품 내가 그를 죽였다 이 두 작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작가와 추리 대결이 펼치고 싶은 독자라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추리서사는 문제, 풀이, 해결의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서 장르 특유의 감상 방식이 형성되지요. 이는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관련됩니다. 작품 초반부에 정보가 많이 제시되지요. 영화는 보통 초반 10분에서 15분까지, 소설은 전체 분량의 10%에서 15% 안에서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대부분 제시됩니다. 그러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점점 정보량은 줄어들고 결말에 이르면 새로 제공되는 정보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구조이고 변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해당하는 풀이 부분에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방식이죠. 주로 장편이나 시리즈처럼 이야기 분량이 긴 경우에 변형된 구조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정보량의 추세는 동일해요. 정보량은 작품의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서사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감상의 속도도 빠르지 못해요. 독자나 관객도 생각할 것이 많아 이야기에 몰입하기 어렵고요. 이처럼 정보량은 감상의 속도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다 탐정의 활약이 본격화되는 단계부터 서사 진행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져요. 몰입감도 한결 높아지고 추리소설은 대체로 초반 3분의 1 지점까지는 좀 지루한데 그 뒤부터 갑자기 재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역시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기본 구조가 있다는 건 당연히 변형도 가능하다라는 뜻이겠죠? 그 변형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첫 시간에 공부한 이야기 요소와 연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시된 이야기 요소 중에서 변형이 가능한 부분은 까만색, 변형이 불가능한 부분은 주황색입니다. 먼저 주제, 진실은 반드시 폭로된다 라는 추리 장르의 공통된 주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권선징악만 해당하지 않아요. 더 넓은 의미에서 진실 추구가 해당합니다. 구성의 전체적인 측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요소들은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캐릭터를 들 수 있습니다. 대체로 탐정이지만 직업이 아니라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탐정은 결국 탐색자, 추격자인 셈인데 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해요. 배경도 다양하게 변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 미국, 한국 어디든 상관없어요. 한국이라 해도 현대,
일제강점기, 조선, 신라 등등 거의 모든 시기가 가능합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는 무제한적인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스타일은 작가의 개성이 반영되는 부분이니 애당초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리서사 관련 이론을 검토해 보면 규칙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추리소설의 10계명, 추리영화의 20가지 법칙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장르는 유동성을 본질로 합니다. 특정 시기,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일부 장르의 특징을 정리할 수는 있겠어요? 이것이 규칙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시기가 지나거나 분야가 변하면 규칙은 허물어지고 새로운 특징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참고 삼아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그동안 여러 규칙들이 제기되었지만 가장 고전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프랑스와 포스카라는 사람이 1937년 발표한 책 추리소설의 역사와 기법에 수록된 내용이에요. 첫째, 주제를 이루는 것은 외관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미스테리여야 한다. 이것을 뒤집으면 불가사의한 미스터리처럼 보이더라도 마지막 해결 부분에선 설명이 가능해야만 한다라는 뜻도 되겠지요. 둘째, 등장인물들이 범인으로 잘못 간주되는데 표면상의 단서가 그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클루 중 일부는 의도적으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속임수를 포함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다음 셋째가 중요합니다. 사실을 물리적, 심리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한 뒤 증언을 검토한다. 엄격한 추리 방법을 동원하여 성급한 이론들을 물리친다. 분석하는 사람은 결코 예단하지 않는다. 단지 관찰하고 추리할 뿐이다.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1937년에 서양 작가가 제시한 논의에서도 심리라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추리가 아무리 논리적인 활동이라고 해도 인간의 심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이후 본격 추리와 변격 추리를 구분할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견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사실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서는 예견이 좀 표현되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탐정이 이것을 담당해서는 안 돼요. 설레발을 치는 보조적인 캐릭터가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보통 조수들이 이를 담당합니다. 이것이 홈즈 곁에 왓슨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이죠. 넷째, 사실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해결은 예기치 못한 것이다. 다섯째, 범상하지 않게 보일수록 해결하기는 더욱 어렵다. 마지막 여섯째도 중요한데요. 불가능한 모든 것을 제거했을 때 남는 것. 처음에는 그것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해결이다. 이는 추리의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검증은 불가능한 추론을 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흔히 말하는 알리바이 증명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규칙들이 제기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저 참고용으로만 보기를 권합니다. 불변의 법칙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법칙은 깨져 버린다는 것. 이제 추리서사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추리서사 작품을 감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다혜는 아무튼 스릴러라는 책에서 세상 읽기와 쾌감을 그 이유로 제시합니다. 이 중에서 세상 읽기는 다른 작품들이 그러하듯 추리서사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내포하는데 특히 감춰진 것, 세상을 움직이는 욕망, 혐오, 가장된 교양, 편견 등을 탐구하고 드러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회학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문화예술의 전통에서는 세태소설, 풍속소설 등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추리서사의 가장 큰 가치는 아무래도 쾌감입니다. 엔터테인먼트적 재미를 극대화해서 때론 공포를, 때론 쾌감을, 때로는 후련함을 안겨줘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해요. 지난 판타지 관련 강의에서 장르 서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재미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연관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먼저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추리 서사를 창작하려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리얼리티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 결과가 작품에 반영되며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는 전문 지식을 습득하게 되죠. 이런 전문 지식을 감상하는 재미도 아주 큽니다. 다음으로 추리서사는 교육, 특히 논리 교육의 측면에서 효용성이 커요. 이는 SF 강의에서 언급한 계몽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실제로 장르가 도입된 초창기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추리서사를 창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이 북극성이라는 필명으로 1926년부터 27년까지 연재했던 77단의 비밀이 여기에 해당해요. 물론 이 작품을 온전하게 추리 장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모험 서사의 측면이 훨씬 강하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추리 장르도 어린이 문학과 함께 발전했다라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르의 측면에서 추리 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장르처럼 추리 역시 근대에 형성되었어요. 앞서 추리 행위는 예전부터 있어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들이 모두 서사 작품으로 창작된 것은 아니고 작품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추리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대 이전 송사소설도 객관적 증거나 합리적 추론보다는 정황과 진술에 의존했습니다. 반면 근대적 추리는 어디까지나 이성을 강조해요. 이는 작가의 인식과 태도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첫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근대에 산업화가 시작되었어요. 산업이 발달하자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올라왔고 사람과 상품을 수송하기 위해서 교통이 발달했으며 집단 거주가 보편화되면서 대도시가 발달합니다.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생활하니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죠. 더구나 범죄를 해결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공권력은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죠. 맞습니다. 탐정이 등장해요. 조성면은 한국 근대 대중소설 비평론에서 탐정 소설은 전형적인 근대 소설이다 라고 전제하면서 그 중심은 탐정도, 작가도, 서사도, 독자가 아닌 전능한 이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성의 힘으로 무장한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추리 장르의 핵심이죠. 조성면은 탐정소설, 추리는 근대 시민 계급의 자신감을 형성한 시민의 이성의 서사시라고 주장합니다. 전설 속의 영웅은 기사, 투사, 마법사지만 추리서사에서는 이성적인 추론 능력을 갖춘 인물, 즉 탐정을 영웅으로 제시합니다. 독자들이 근대에 등장한 탐정 캐릭터에 열광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처럼 중앙집권적 권력 체계를 일찍부터 갖춘 나라에서는 경찰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경찰 소설이 주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탐정은 직업이 아니라 역할이라고 했지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경찰 조직에 소속되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추리를 진행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탐정이나 경찰이나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대적 의미에서 추리 장르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역시 이견이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에드거 알렌 포를 출발점으로 봅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포는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작품 활동을 펼칩니다. 미국 독자들이 좋아하는 가을 까마귀나 애너벨 리 같은 시를 썼어요. 검은 고양이와 같은 공포 소설을 쓰기도 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부분은 1841년작 모르그가의 살인, 1842년작 마리 로제의 비밀, 1844년작 도둑맞은 편지, 이 세 편을 통해서 근대 추리 서사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품들에는 모두 오기스트 듀팽이라는 탐정이 등장해요. 프랑스인으로 설정되어 있고 작품의 배경도 파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듀팽은 여러 측면에서 근대 탐정의 전형적인 특징을 드러냅니다. 괴짜이고 야행성 탐미주의자이며 무능한 공권력을 비웃으면서 천재적인 관찰력과
귀납적 사고를 무기로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이런 부분 셜록 홈즈와 닮았죠? 그래서 뒤팽을 홈즈의 선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뒤팽을 내세운 추리서사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은 이 세 편 중에서도 도둑맞은 편지예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탐정 뒤팽에게 의뢰가 들어와요. 상류층의 중요한 인사가 도둑만진 편지를 찾아달라는 것. 그 편지가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스캔들이 터질 수 있어서 빨리 회수해야 합니다. 누가 훔쳐갔는지는 알아요. 하지만 되찾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몰래 숨어 들어가서 온 방안을 다 수색했지만 도무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탐정 뒤팽에게 부탁합니다. 의뢰를 받은 뒤팽이 도둑의 집을 찾아가더니 금방 편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한껏 경찰을 비웃으면서 자신의 방법을 설명하지요. 과연 도둑맞은 편지는 어디 있었을까요? 경찰들이 마룻바닥을 뜯어보고 책상에 비밀 서랍이 없는지 다 분해해보고 구석구석 다 뒤졌는데요. 하지만 편지는 편지 보관함에 있었습니다. 다른 편지들과 함께요.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당연한 곳이기에 경찰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처럼 뒤팽은 일상 속에 감춰진 실마리를 찾아내는 힘을 가졌던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근대적 추리 장르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영미권에서는 탐정소설, 프랑스에서는 경찰소설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했어요. 이는 추리 주체의 직업에 기반한 분류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범죄를 다루지요. 그래서 범죄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 문제예요.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추리서사를 설명하는 또 다른 명칭으로 미스터리, 스릴러, 서스펜스 등이 있습니다. 먼저 미스터리는 주로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데 말 그대로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상 야릇한 사건을 제시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독자들이 그 진상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면 스릴러는 독자 혹은 관객의 반응을 중점에 두는 이야기입니다. 독자가 스릴, 그러니까 간담이 서늘해지거나 마음을 졸이도록 만드는 작업이 중요해요. 반면 서스펜스는 일종의 분위기입니다. 독자 혹은 관객이 불안감과 긴박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스펜스의 대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이렇게 설명해요. 관객들에게 탁자 밑에 시한폭탄을 보여주고 등장인물들이 폭탄이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태평하게 이야기를 나눈 장면을 보여줍니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요. 등장인물들은 상황을 모르니까 긴장하지 않는데 독자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니 폭탄이 터지면 저들이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통해서 긴장과 몰입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바로 서스펜스예요. 그런데 이 용어들은 모두 추리 장르의 전체적인 면모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선 가장 많이 쓰이는 탐정 소설부터 그래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추리의 주체가 전부 탐정인 것은 아니니까요. 더구나 탐정이라는 용어부터 사실 좀 어색하죠. 동양에서는 탐정이라는 말보다 정탐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습니다. 요즘식으로는 스파이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성격은 좀 다르지만 비슷하니까 탐정이라는 표현을 받아들이기 쉬웠던 겁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에서는 탐정 소설이란 용어가 많이 쓰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탐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사설 탐정이 제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탐정도 어연한 직업군인 반면 한국에서는 흥신소는 있지만 탐정이란 직업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비현실적이죠. 추리서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그 주체는 비현실적인 직업이니 탐정소설이란 명칭도 썩 와닿지 않았던 겁니다. 둘째, 장르 관련 용어는 대부분 유럽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넘어갔고 다시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도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기 전까지는 탐정이라는 한자를 다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탐자는 여전히 가르쳤지만 즉 염탐할 정자를 학교에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탐정이란 말을 모르는 독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대체할 용어로 추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한국에서 받아들여서 추리서사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게 된 겁니다. 경찰 소설이란 용어도 한국에서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비슷한 표현으로 형사 드라마 등이 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기를 모았던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도 있고요. 경찰청 사람들 같은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의 공권력이 그리 존경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군사 독재 정권 시절까지는 분명히 그랬죠. 경찰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데 경찰 소설이란 용어도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범죄 소설은 범죄가 아닌 문제를 추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적합하지 않고요. 미스터리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이상한 사건으로 범위가 한정되고 스릴러와 서스펜스는 결과에만 집중하기에 역시 한정적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외국어라서 거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더구나 추리라는 말에는 범위도 넓고 장르의 특징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한국어 영법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대체 용어가 있으니까 대체로 추리서사로 소화됩니다. 부분적으로는 세부 분야를 다룰 때는 다른 용어도 쓰지만 포괄적으로 사용할 때는 추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일본에서는 더 복잡하게 구분합니다. 흔히 본격과 변격이라고 해요. 본격 추리는 문제풀이라는 본연적 측면에 집중하는 개념입니다. 추리 자체의 재미를 추구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더 어려운 수수께끼가 대시될수록 풀이의 재미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변격 추리는 미스터리에 가까워요. 범죄 의미를 고찰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심리적 요소도 많이 반영하고 정서를 건드리는 스토리텔링이 강조되기도 해요. 일본 특유의 엽기 혹은 괴담적인 측면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성에서 다소 떨어졌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시아권 특유의 정서적 공감을 강조하는 태도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일본 변격 추리의 대표적인 작가 에도가와 람포입니다. 이름이 좀 어색하죠? 앞서 설명한 근대적 추리 장르를 만든 에드가 알렌 포의 이름을 차용해서 일본식으로 바꾼 겁니다. 포가 괴기스러운 작품을 썼던 것처럼 람포 역시 기괴한 욕망이 투영된 작품도 발표했어요. 모험 활극 소설을 쓰기도 했고 워낙 여러 분야를 두루 다뤄와서 일본 대중소설의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탐정 소설이란 주로 범죄에 관한 난해한 비밀이 논리적으로 서서히 풀려나가는 큰 길이 아니라 오솔길의 재미를 중점에 두는 문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본 추리서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향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도가와 람포가 활동했던 시기는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인데 일제강점기 일본에 유학했던 인물 중에 김내성이 있습니다. 에도가와 람포의 제자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일본어로 추리소설을 창작하고 일본 잡지에 발표하기도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계속 추리소설을 발표했는데 대표작이 마인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탐정의 이름이 유불란이에요. 스승 에도가와 람포가 에드가 알렌 포의 이름을 딴 것처럼 김내성은 자신이 만든 캐릭터에 궤도 신사 루이팽의 작가 모리스 르블랑의 이름을 유불란이라고 바꿔서 정했습니다. 이후에 더 설명하겠지만 루팽 혹은 궤도는 이성적일 뿐만이 아니라 감성적이고 추리뿐만이 아니라 연애도 하고 동정을 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 영향을 받은 유불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영향 관계가 이어집니다. 장르가 확장될수록 추리서사의 종류도 점차 세분화됩니다. 너무 다양해서 다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추리의 특정 부분에 집중하거나 인접 분야들을 혼용하는 경향을 보여요. 대표적인 사례로 후더닛, 하우더닛, 와이더닛 등의 세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후더닛은 범인이 즉 누구인가에 초점을 둡니다. 추리서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자 고전적인 추리 방법이에요. 셜록 홈즈 시리즈가 대표적이지만 최근에도 많이 쓰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제작하여 2018년에 발표한 예능 프로그램 범인은 바로 너가 여기에 해당하죠.
제법 인기를 얻어서 2019년에 시즌2, 2021년에 시즌3가 발표되었습니다. 다음 하우더닛은 하우, 범행 방법 혹은 트릭 풀이에 초점을 둡니다. 이전에도 암호와 같은 트릭이 있었지만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 황금충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해요. 셜록 홈즈 시리즈에도 이런 암호가 나옵니다. 춤추는 사람인데요. 사람 모양의 그림이 각각 알파벳에 대치됩니다.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트릭을 풀어나가는 캐릭터도 등장했어요. 미국 CBS 방송사에서 2000년부터 방영되기 시작했던 드라마 CSI 과학수사대 시리즈, 그 중에서도 특히 라스베이거스 팀의 초대 반장 길 그리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생물학, 탄도학, 음향 및 시각자료 분석 등의 법의학 지식을 동원해서 사건을 해결해요. 또 한국의 JTBC에서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클라임씬도 결국 범인을 지목하긴 하지만 범행 방법과 트릭을 풀어내는 부분에서 재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제목처럼 범죄가 벌어진 현장을 제시하고 출연자들이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증거를 찾아내고 그것을 근거로 추리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프로그램의 핵심인데 여기서 하우더닛이 벌어져요. 다음으로 와이더닛은 어떤 이유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즉 범행 동기를 해명하는 일에 초점을 둡니다. 특히 사회 문제와 인간 심리에 관심을 두는 작가들의 작품이 여기에 속해요. 앞서 언급했던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중에서 가가 형사 시리즈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인공 가가 형사는 추리 장르의 일반적인 캐릭터와 달리 정이 많아요. 피해자에 공감하기도 하고 범행자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차근차근 범죄의 이유를 찾아가지요. 악의, 기린의 날개, 심찬자 등의 작품에서 와이더닛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후더닛, 하우더닛, 와이더닛은 대체적인 경향이지 다른 영역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와이더닛이 범행 동기에 주목한다고 해서 증거 수집이나 트릭 해결 등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범인을 잡는 일에 무관심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영역도 물론 포함하지만 특히 특정 영역을 더 강조한다라는 차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추리서사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용어 중에 하드보일드가 있죠. 본래 이는 미국에서 소설의 경향 혹은 스타일을 설명하는 용어였어요. 대표적인 작가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인데 그의 작품은 세상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건조하고 간결한 문체로 표현했습니다. 이를 추리 장르에서 수용한 것이죠. 하드보일드 추리서사의 핵심은 행동입니다. 전통적인 탐정 캐릭터가 천재적인 지적 능력을 동원하지만 하드보일드 탐정은 그보다 신체 활동을 주로 내세워요. 그동안 공정하고 젠틀한 태도를 유지했던 탐정은 이제 길거리로 뛰쳐나와 탐문을 벌이고 얻어맞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다가 끝내 사건을 해결합니다. 조력자도 없고 경찰처럼 조직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고독하게. 저는 이것을 이급수 정의라고 설명합니다. 하드보일드 탐정은 숭고하거나 위대하지 않아요. 그는 비정하고 타락한 세상의 밑바닥을 구릅니다. 그래서 하드보일드에서 범죄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인식을 표현한 작가와 작품이 적지 않은데 다음 3명의 작가들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대실 해밋인데 대표작으로 몰타이 메가 있습니다. 샘 스페이드라는 탐정이 대표 캐릭터예요. 이 인물은 팜파탈의 유혹에 넘어가는 척하면서 오히려 배신하고 역이용합니다. 이전의 탐정들은 하지 않았던 행동이죠. 다음은 레이몬드 챈들러인데 필립 말로우라는 캐릭터를 내세웠습니다. 이 탐정은 중절모, 트렌치코트, 권총, 술, 줄담배, 신경질적이고 시니컬한 태도, 비아냥거리는 농담, 터프한 행동 등으로 표상되는 하드보일드 탐정의 전형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여러 작품에 등장하지만 특히 빅 슬립이라는 작품이 유명합니다. 레이몬드 챈들러의 작품은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필립 말로 역할을 자주 담당했던 사람이 험프리 보가트, 물론 샘 스페이드 역할도 가끔 했고요.
그래서 험프리 보가트가 필립 느와르를 대표하는 배우가 된 겁니다. 마지막은 로스 맥도날드인데 대표작은 블랙머니입니다. 루 아처라는 탐정이 나와요. 그는 세상 일에 심드렁하고 우울 증세가 있습니다. 사명감이나 정의감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자, 이러한 행동과 탐정들이 등장하는 하드보일드는 소설에만 한정되지 않고 영화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작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창작되기도 했어요. 그런 영화가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을 넘어 유럽에도 소개되어 인기가 높았는데 그 대표 사례가 프랑스의 필립 누아르입니다. 기본적인 색조가 어둡고 명암의 대비는 극단적이며 미장센 구성은 기하학적입니다. 범죄와 폭력의 세계를 다루고요. 그래서 어둡다라는 뜻의 누아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허무주의를 표현했다라고 평가받죠. 가령 대실 해밋의 몰타의 매를 원작으로 만든 영화를 보면 그 느낌과 스타일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드보일드 혹은 필립 누아르는 추리서사 작품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범죄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조됩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경향이 확산되어 이른바 사회파 추리소설이 등장합니다.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을 고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추리소설의 형식을 활용한 작품들을 뜻해요. 그런데 이는 일본 추리소설의 흐름 속에 나타난 경향이기도 합니다. 먼저 추리 장르의 출발부터 괴기스럽거나 엽기적인 취향을 반영한 작품들이 있었다고 했죠. 에도가와 람포처럼. 여기에서부터 사회파가 등장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괴기, 엽기 같은 자극적인 부분을 떼내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취향을 다룬다는 건 결국 어떤 인간을 유심히 관찰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남들과 달라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인간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관찰이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사회파를 대표하는 작가로는 마츠모토 세이초가 있어요. 아주 다작했던 사람인데 점과 선, 제로의 초점 등의 작품이 유명합니다. 물론 이 작가도 범인 추적, 트릭 해결 등을 다루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하게 다룬 것이 이 사람은 왜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혹은 이 사람이 범죄에 빠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인을 범죄로 내몰았던 사회의 문제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츠모토 세이초는 대체로 일본 사회에 내재된 부조리를 드러내는 양상을 주로 다루는 작품을 보였습니다. 이런 창작 방법을 계승한 작가로는 미야베 미유키가 있어요. 앞서 언급한 히가시노 게이고와 함께 현대 일본 추리소설을 주도하는 작가죠. 사회파 경향을 분명하게 드러낸 작품은 화차입니다. 여성 주인공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소비를 주체하지 못해서 자꾸만 빚을 지게 되고 마침내 고리대금에 빠져서 점점 몰락해가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주인공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자신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가짜 신분까지 획득하지만 그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작품 초반에는 한 개인의 잘못처럼 제시되지만 그 배후에는 신용사회의 약탈적 구조가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작품 모방범도 유명해요. 총 3권이나 되는 긴 분량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인물들의 심리와 사정을 치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파 추리에 반대되는 경향도 있다고 했어요. 바로 본격 추리. 추리 게임을 강조하는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본격과 사회파, 이 둘이 대립하다가 사회파가 힘을 얻고 본격 추리는 다소 위축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본격 추리의 전통은 사라지지 않고 1980년대 후반 신본격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납니다. 추리 자체의 재미를 회복하자라고 주장하는 경향이에요. 물론 사회파도 그 나름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창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궤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괴이한 도둑이라는 명칭입니다. 추리의 범위를 범죄서사, 탐정이나 경찰이 등장하는 이야기로 한정해버리면 이런 캐릭터는 추리서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죠. 하지만 엄연히 추리의 한 분야이자
탐정 역할을 담당하는 캐릭터입니다. 궤도는 전통적인 의적 이야기에 기원을 두고 있어요. 홍길동, 임꺽정, 로빈훗과 같은 이 인물들은 엄연히 도적이지만 의로운 일을 행해 민중 혹은 대중의 지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부패했고 탕관오리가 폭정을 저지르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한 이급수 정의와도 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적, 그 전통을 이어받은 궤도 이야기는 현실 체제에 대한 반항과 풍자를 바탕에 두어야 합니다. 독자와 관객의 일탈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기보다는 낭만적이고 신출 규모라지만 즉흥적입니다. 추리서사에서 궤도를 대표하는 캐릭터는 단연 아르센 류팽이죠. 프랑스 작가 모리스 르블랑의 소설에 등장하는 궤도 캐릭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생겼고 매너 있고 격투 실력 탁월하고 변신술에 능통하고 추리 능력까지 좋아요. 여성에게 관대한데 그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살인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궤도 신사라고 불립니다. 특히 명탐정과의 대결 구도를 제시했다는 사실이 주목되는데요. 그런데 이 역시 낭만성의 발현입니다. 모리스 르블랑의 작품에는 약간 국뽕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이 일본과의 시합에서 지기 싫어하는 것처럼 프랑스도 영국과 자존심 대결을 벌입니다. 영국에서 먼저 셜록 홈즈라는 탐정 캐릭터를 만들어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그와 사뭇 다르게 궤도 류팽 캐릭터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 둘이 세기의 라이벌처럼 제시해요. 그런데 사실 셜록 홈즈는 류팽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홈즈의 라이벌은 어디까지나 모리에티 교수예요. 류팽은 끊임없이 홈즈와 대결하려고 해요. 원작자 코난 도일의 허락도 받지 않고 홈즈와 류팽이 겨루는 이야기를 발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판을 받으니까 성과 이름의 첫 글자 H와 S를 바꿔서 명탐정의 이름을 헐록 홈즈라고 해버립니다. 뭐 어찌 보면 쓸쓸한 이야기죠. 라이벌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라이벌이고자 했으니까요. 어쨌든 루팽은 그 나름대로 인기를 얻어 이후 궤도 캐릭터를 앞세운 작품들이 다수 발표됩니다. 이른바 루팽의 후예가 등장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 장르는 에피고넨, 즉 모방자, 따라쟁이들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궤도 캐릭터도 마찬가지예요. 명탐정 코난에는 궤도 키드라는 라이벌이 등장하고요. 엉덩이 탐정에도 궤도 유가 등장해서 대결을 펼칩니다.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루팽 캐릭터를 개성한 작품들도 있는데요. 일본의 만화가 몽키펀치가 1967년 발표한 작품을 원작으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루팡 3세가 대표적입니다. 주인공이 직접 아르센 듀팽의 후예손이라고 자처해요. 여러 편이 발표되는데 그 중에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감독한 1979년 작품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이 유명합니다. 요코제키 다이의 소설 루팡의 딸 주인공 가족도 L의 일족이라고 해서 루팡의 후예를 자처합니다. 추리와 로맨스를 결합한 작품으로 도둑 일가의 딸이 경찰 일가의 아들과 연애하고 결혼하고 생활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지 미스터리라는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일상의 수수께끼라고 설명되기도 하는데요. 범죄를 다루면서 유머와 해악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방식, 즉 추리와 코미디를 결합한 작품입니다. 코지 미스터리를 대표하는 캐릭터는 에거서 크리스티가 창작한 안락의자 탐정 미스 제인 마플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안락의자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는 할머니인데 찾아오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통찰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 작품에 등장했지만 1927년 작품 화요일 클럽의 살인과 1950년 작품 살인을 예고합니다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길버트 케이스 체스터슨이 만들어낸 브라운 신부도 유명한 코지 미스터리 캐릭터입니다. 땅딸막한 체구에 행동이 굼뜨고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데 떨어뜨리기 일쑤예요. 자신을 범인이라고 가정한 뒤에 생각과 행동을 따라하면서
범인을 맞춥니다. 그래서 일부 팬은 이 인물을 프로파일러의 원형이라고 주장합니다. 브라운 신부의 지혜, 브라운 신부의 결백 등의 작품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코지 미스터리가 많이 발표되는데요. 미카미 앤의 소설 비블리아 고서당 사건 수첩이 대표 작품입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되었는데요. 독서 광이자 헌책방 주인인 주인공이 손님이 가지고 오는 책과 관련된 수수께끼를 풀어낸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한국에서도 드라마 작가 박연선이 2016년 발표한 소설 여름 어디선가 시체가가 한국 추리소설 중에서 코지 미스터리를 표방하는 대표 작품입니다. 혼자가 된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반강제로 시골로 내려간 백수 손녀가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해결합니다. 너무 가볍다는 비판도 있지만 코지 미스터리는 추리 장르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추리서사는 다양하게 분화, 확장 혹은 발전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추리 장르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체적 측면에서 인쇄와 출판에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혹은 영상화 단계를 거쳐 게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확장이 가능한 이유는 단연 이야기가 재미있기 때문이죠. 추리는 강력한 서사의 힘을 가진 장르입니다.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인류의 원형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했고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문제의식을 두루 담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스토리텔링의 몰입도가 그 어떤 장르보다 높습니다. 대표적인 작품만 언급할게요. 유명한 작품이 아니라 생각할 부분이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김탁환의 소설 반각본 살인사건이 있어요. 사실 이 작품은 팩션,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팩트와 픽션, 허구적인 부분을 결합한 장르에서 더 유명합니다. 김탁환은 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실학파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실학파 학자들을 백탑파라고도 부르거든요. 한양의 백골 백탑, 현재의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 아래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했다라고 해서요. 이들은 실존 인물인데 여기에 명탐정 김진과 왓슨 역할을 하는 이명방이라는 가상 인물을 추가해서 추리 장르를 결합합니다. 한국형 추리 팩션이라고 할 만한 작품인데요. 반각본 살인사건을 필두로 후속편을 계속 발표했는데 이것을 이른바 백타파 시리즈라고 해요. 이것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가 김석윤 감독의 조선 명탐정 시리즈입니다. 소설의 내용을 변형하기도 했고 원작의 분위기와 달리 코미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발표된 첫 작품 각시 투극꽃의 비밀은 백타파 시리즈 중에서 열려문 살인사건을 원작으로 했고요. 2015년에 발표된 두 번째 작품 사라진 눕의 딸은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제작했고 2018년 발표된 세 번째 작품 흡혈괴마의 비밀은 반각본 살인사건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자, 최근 인쇄 출판 분야에서는 다소 가벼운 분위기의 코지 미스터리,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작품들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한 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박하익의 서남여고 탐정단이 있는데 방과 후의 미스터리라는 부제를 단 작품이 2013년에 탐정은 연애금지라는 부제를 단 작품이 2014년 발간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드라마로 제작되어 JTBC에서 방영되기도 했죠. 어린이 소설로는 고재현의 귀신 잡는 방구탐정이 2009년에, 귀신 쫓는 방구탐정이 2013년에 발간되었습니다. 또 한정기의 플루토 비밀 결사대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5건으로 발간되었는데 1편이 비룡소 황금 도깨비상을 수상했던 작품이죠. 사실 이 작품은 사건이 너무 크고 잔인한 부분도 좀 있어서 어린이 추리 서사로 적합한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2014년에 어린이 드라마로 제작되어 EBS에서 방영되기도 했어요. 앞서 언급했던 엉덩이 탐정도 주목할 작품입니다. 일본의 창작 집단 트롤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한 어린이 그림책이에요. 제시한 장면에서 작품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빨간색 셔츠에 안경 쓴 사람을 찾아봅시다. 아, 저기 두 사람이 있군요. 라고 엉덩이 탐정이 말합니다. 그런 뒤에 작가는 서사를 제시하지 않아요. 아이들, 그러니까 독자가 직접 용의자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능동적 독서가 이루어집니다. 동화책에서 이루어진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라고 할까요? 추리의 장점 중 하나가 논리력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퍼즐, 숨은 그림 찾기 등의 방식으로 기초적이나마 제공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어린이 도서 창작에 좋은 스토리텔링 방법입니다.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특히 일본 만화에서 추리 장르가 많이 활용되지요. 대표적인 사례가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라고 외치면서 사건 해결은 긴다이치 하즈메, 소년 탐정 김전일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일본의 만화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데요. 일본 만화 산업에서는 작가만큼이나 편집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편집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자 역할까지 함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년 탐정 김전일은 편집자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명탐정이고 추리력을 가졌는데 평소에는 약간 어리 빠진 듯 어수룩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는 고등학생이 탐정이면 재밌겠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구현할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를 섭외하고 팀을 구성해서 만화 연재를 시작했어요. 일종의 기획 상품으로 제작된 겁니다. 주인공이 외치는 할아버지의 이름은 사실 만화 속 인물이 아니라 추리소설가 요코미초 세이시가 만든 탐정이에요. 여러 작품에 등장하는데 이 옥문도라는 작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소년 탐정 김정일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 만화인데 성적인 묘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일본 만화의 좀 고질적인 문제죠. 또 다른 작가의 트릭을 차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례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여기 제시한 시체 조각 나누기예요. 엽기적이죠. 시체를 6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7구의 시체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서 연쇄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김전일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시마다 소지의 소설 점성술 살인사건에 이미 제시된 트릭을 가져다 쓴 겁니다. 자, 김전일보다 더 유명한 캐릭터로 명탐정 코난이 있죠. 원래 고등학생 천재 탐정이었는데 비밀 조직을 미행하다가 들켜서 억지로 먹은 약 때문에 초등학생 몸이 되어버렸다.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이름을 에도가 코넌이라고 바꿨다. 자, 이 이름에 대해서 이미 설명했죠. 에도가와 람포의 에도가와 코난 도일의 코난이에요. 뭐 처음에는 그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법이죠. 이 작품은 엄청나게 오래 가요. 지금까지도 계속 제작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계관이 넓어지고 팬덤도 두터워집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명탐정 코난이 워낙 유명하니까 작가 아오야마 고쇼의 고향인 도토리현에 코난 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 대단한 특산물도 없는 중소지방도시인데요. 이 박물관이 생기면서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요.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 문화를 육성한 대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상화를 볼까요? 앞서 영화와 드라마 사례를 검토했으니 예능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크라임씬이 예능에 추리소사를 도입한 대표 사례고요. 이거보다 좀 가볍지만 유머 코드를 강조해서 만들었던 미추리라는 예능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유재석이 진행을 맡았죠. 본격적인 의미의 추리소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소 느슨한 형식이 남아 추리 장르의 문법을 도입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향을 대표하는 또 다른 분야가 게임이에요. 앞서 추리 서사의 주요한 특징이 강력한 서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은 매체의 특성상 서사의 힘이 발휘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게임에서는 서술보다는 행동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이 강하게 작용할 수 없는데 대신 세계관 설정, 캐릭터, 아이템 등에서 추리적인 요소가 도입됩니다. 대표 사례가 보드게임 클루입니다. 정말 유명한 게임이죠. 미국의 파커 브라더스에서 개발했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플레이어들이 각자 게임 속 캐릭터를 맡아서 누가 어떤 장소에서 무엇으로 이 대저택의 주인을 죽였는지 알아맞추는 추리 게임입니다. 높은 인기만큼 다양한 버전의 클루가 제작됐는데요. 심슨 가족, 해리포터, 스폰지밥, 스타워즈,
그리고 명탐정 코난 버전도 있습니다. 자, 모바일 게임 중에는 역전재판 시리즈가 유명합니다. 본격적인 법정 추리소설을 취하고 있어요. 변호사와 검사가 대결하는 내용인데요. 증인을 신문하거나 증언의 모순을 지적하고 증거와 증거물을 토대로 사건의 진상을 밝혀서 피고인의 누명을 벗겨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추리는 다양한 파생 분야가 만들어진 장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캐릭터, 트릭, 서술 방식이 만들어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적용 범위도 넓어서 문자 매체부터 영상과 디지털 매체까지 아우릅니다. 특히 본격적인 장르 서사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추리 기법이 활용되고 있죠. 앞으로 어떤 장르를 연구하고 창작하든 추리의 장르적 특징과 창작 방법론은 주의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리 서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